안녕하세요. 계약법 총론 193페이지죠. 자, 일단 계약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계약법에서 몇 문제가 나오느냐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는 게 계약을 가지고 설명을 드려요. 갑과 을이 뭐 어떤 계약을 했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계약의 개념을 잘 모르면 민법의 전체 흐름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일단 개념적으로 계약이라고 하는 건 법률행위죠. 법률행위 대표주자 계약이라고 말씀드렸죠. 의사표시가 몇 개 있어야 되죠? 2개 있어야 됩니다. 그죠? 2개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의 의사표시를 청약이라고 한다면 이에 상응하는 의사표시를 승낙. 뭐 이게 청약이고 이게 승낙일 수도 있고요. 또 이게 청약이고 이게 승낙일 수도 있습니다. 이 2개의 의사표시가 내용도 일치하고 상대방도 일치해야만 계약이 성립하는 겁니다.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든지 상대방이 일치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계약이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가끔가다 어려운 말을 좋아하시는 교수님들은 내용의 일치를 객관적 일치라고 얘기하고 상대방의 일치를 주관적 일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항상 이제 민법에서 얘기할 때 주관적이다라고 하면 개인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걸 떠올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일치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되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2개의 의사표시는 청약과 승낙이라고 구성이 되지만 둘 다 청약일 수도 있습니다. 청약과 청약일 수도 있어요. 뭐 일반적으로 이게 청약 그리고 승낙 이런 가장 좋은데 이것도 청약이고 이것도 청약일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교차 청약이다라고 하는데 제가 청약과 승낙이 있어야 계약이 성립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없어요. 2개의 의사표시가 내용도 일치하고 상대방도 일치하면 된다 그랬죠. 이것도 의사표시고 이것도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2개가 내용도 일치하고 상대방도 일치하면 계약은 성립하는 거고요. 조금 이따 같이 설명드릴게요. 한쪽에서는 청약을 했는데 한쪽에는 사실행위를 합니다.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사실행위를 하는데 이 사실행위는 관습이나 또는 상호, 사전 약속에 의해서 승낙으로 인정하기로 인식이 되어 있는 사실행위인 거죠. 여기 대표적인 게 내 집 사시겠습니까? 갑이 을에게 이렇게 하죠. 이 집을 2억에 팔겠습니다. 라고 사시겠습니까? 했더니 이 사람이 좋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 계약이 성립하는 거죠. 이게 이제 청약과 승낙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럴 수도 있습니다. 갑이 을에게 내 집을 사겠습니까? 라고 청약을 합니다. 7월 1일 날 청약을 해서 여기에 7월 3일 날 도착했는데 얘가 청약을 받고 의사표시를 한 것이 아니라 7월 2일자로 얘한테 당신 집 나에게 2억에 파시오라고 했던 거죠. 갑의 청약이 있었고 그 청약이 을에게 도달하기 전에 그러면 을은 갑이 청약을 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이 상태에서 당신 집을 나에게 파시오라고 해서 7월 4일 날 도착을 했죠. 2개의 의사표시가 갑은 을에게 했고 을은 갑에게 했죠. 일단 주관적 일치는 있네요. 상대방에 대한 일치는 있었고 내용도 이 집을 2억에 팔겠소, 이 집을 2억에 사겠소라고 내용도 일치하게 되면 이게 청약이 상호 교차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의 성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죠. 그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우리 사회적인 어떤 관습상 또는 미리 약속을 그렇게 하는 거죠. 저도 이제 옛날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고시 공부할 때 산에 올라가서 공부를 합니다. 저희 때는 뭐 인터넷 뭐 이런 거 별로 없을 때니까 산에 올라가서 공부를 하죠. 공부를 하다가 책이 필요하면 이렇게 저기 봉천동에 서점에 갑니다. 서점에 가서 서점 사장님한테 책 목록을 주면서 이 책 좀 구해주세요라고 하죠. 그러면 그 사장님이 그땐 참 친절했습니다. 전국에 있는 서점을 다 뒤져서 그 비슷한 책들을 한 10권 정도 이렇게 보내주시죠. 보내주시면 그 중에서 내가 필요한 책을 빼내고 나머지 책은 다시 이렇게 묶어서 반송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럼 미리 약속이 돼 있었죠. 예. 그 사장님이 정확하게 내용이 모르니까 비슷한 책을 한 10권 정도 보내면 그 중에서 내가 필요한 책을 뜯어서 내고 다시 보내드리기로 나머지는 이렇게 사전에 약속이 돼 있으면 내가 보내온 그 책 중에서 몇 권을 빼낸다 라고 하는 거 이건 내가 사겠다라고 하는 승낙인 것이죠. 최초의 사장님이 보낸 건 청약이었습니다. 이거 중에 필요한 거 사라. 그리고 내가 뜯어내는 건 승낙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의사가 실현이 됐다. 사전에 약속이 없었어도 혹시 이제 짜장면을 주문합니다. 근데 짬뽕이 왔다. 그럼 반송해야 되죠. 반송해야 되는데 이거라도 먹어야 되겠다. 그리고 랩을 뜯어서 젓가락을 꼽았다. 이거는 사전에 약속이 없었어도 짜장면 주문했는데 짬뽕이 왔다. 근데 내가 그냥 먹겠다라고 시식을 한다는 얘기는 뭐죠? 나 그냥 이걸로 사겠다라고 한 거죠. 이것도 일종의 의사실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짬뽕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하는데, 자, 통상적으로 그러면 계약이 성립하는 시점이 언제냐? 이거는 청약과 승낙이 내용도 일치하고 상대방도 일치한 때, 요것도 마찬가지긴 한데 요거는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그래야 내용도 일치하고 상대방도 일치한 거 아닙니까? 그 시점이 양 청약이 모두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보면은 며칠자로 계약이 성립한다는 얘기일까요? 7월 4일자겠죠? 양 청약이 모두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는 언제요? 3일이요? 4일이요? 이렇게 쉬운 것도 한참 생각해야 됩니까? 그런 거죠. 이건 뭐 어딘가 좀 트릭이 있을 거야. 여기 무슨 트릭을 넣겠어요, 그죠? 뭐든지 트릭이야, 그냥 뭐든지. 그죠? 곤못을 쓰고. 자, 의사실현은 그래요.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할 만한 사실행위가 있는 때인 거죠. 이 말이 좀 어려우니까 아까 책을 보내왔을 땐 제가 책을 떼낼 때죠. 떼낼 때 요 책 사겠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묶어서 보내지 않습니까? 아까 짜장면하고 짬뽕 얘기할 때는 짬뽕에다가 젓가락 꼽은 때죠. 이때 계약이 성립한다. 이제 계약의 성립 요건이죠. 이렇게 계약이 성립하게 되면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뭐가 발생해야 됩니까? 효력이 발생해야 되겠죠. 그럼 계약의 내용에 따른 효력은 뭐냐?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인 거죠. 이행.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으면 그게 채무불이행이 되는 거고,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해제해 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행을 해야 되는데 이행을 하게 되면 계약이 완성이 되는 것이고, 이행을 하지 않으면 그때는 뭐가 된다 그랬어요? 채무불이행. 이 채무불이행은 위법행위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위법행위가 범위가 넓습니까? 불법행위가 범위가 넓습니까? 위법행위가 범위가 넓은 겁니다. 이 위법행위 속에 법을 위반했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냥 간단하게 위법행위가 둘로 나눠서 하나는 채무불이행이 되는 거고, 또 하나가 불법행위가 되는 겁니다. 위법행위 속에. 그러니까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 의해서 상대방에게 손해가 생기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 정립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라고 하려면 상대방이 채무불이행을 했거나 불법행위를 했거나 그래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원칙인 거죠. 그래서 모든 손해배상의 발생 원인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법에서 이런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법으로 정해져 있다. 그럼 그건 법률 규정에 의해서 손해가 발생을 한 것이고,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채무불이행 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불법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이 채무불이행이라고 하는 건 채무자가 그 책임 있는 사유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걸 얘기합니다. 채무불이행도 채무자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그게 쌍무계약이다라고 한다면 위험부담의 법리가 발생을 할 수 있고, 편무계약이다. 내가 누군가에게 뭘 줘야 되는데 천재지변에 의해서 이 물건을 못 준다. 그럼 책임 못 지는 거죠. 그건 책임 없는 사유이기 때문에. 근데 상대방도 나에게 뭘 줘야 되는데 내가 일방적으로 줘야 되는 경우와 상대방도 나에게 그러한 대가로서 뭘 줘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제가 일방적으로 누군가에게 뭘 줘야 되는데 이게 낙뢰 등을 맞아서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못 주는 거죠. 채무불이행은 채무불이행이지만 책임 없는 사유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그냥 채권 채무는 소멸해 버리는 거죠. 그럼 또 하나, 저도 여러분에게 줘야 되지만 여러분도 나에게 그에 대한 대가를 뭘 줘야 되는데 둘 다 없어졌으면 그냥 둘 다 깔끔하게 재수 없구나 그냥 그러고 끝내지만 하나만 없어졌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줘야 되는 것만 없어졌대요. 낙뢰 등을 맞아서.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못 주는데 그에 대한 대가로서 여러분은 나에게 줘야 됩니까? 그거 안 줘도 되는 거죠? 이런 거에 관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채무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하지 못했답니다. 그럼 상대방은 그에 따른 손해가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책임 없는 사유인 경우에는 계약은 무효가 된다든지 아니면 쌍방이 서로 간에 급부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때는 위험부담의 법리에 따라서 서로 이행의 의무를 면하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을 공부할 겁니다. 몇 가지 말씀드렸죠? 3가지 말씀드렸죠. 단순한 채무 불이행. 근데 일방 책임 있는 사유로 채무 불이행의 경우에 무슨 문제 발생한다고요?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혹시 일방 당사자만이 일방적으로 급부하기로 했는데 그 물건이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없어져 버렸다. 불능이 돼 버렸다. 그럼 그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지. 그거는 그냥 계약이 어떻게 됩니까? 무효가 돼 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게 쌍방 책임 있는 사유였다. 죄송합니다. 한 쌍방이 서로 급부해야 될 의무였다. 근데 그 중에 일방 당사자의 급부가 책임 없는 사유로 멸실이 돼 버렸다. 그럼 그게 위험 부담의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위험 부담은 어디에서만 발생하는가? 일방적으로 주는 거, 상호간에 줘야 되는 거. 상호간에 줘야 되는 거. 상호간에 줘야 되는 걸 갖다가 쌍무계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방적으로만 주는 걸 뭐라고 하냐면 편무. 쌍과 편을 느낌 가지고 어휘가 정리되죠? 쌍방, 일방적으로. 그럼 편무, 쌍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거에 관해서 이제 계속해서 공부할 겁니다. 자, 그럼 우리 계약이라고 하는 거, 계약의 성립의 양쪽가로 2번에 보니까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계약이 성립한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자, 거기 뭐 구체적으로 볼 건 없고 여러분 개념을 제가 바꿔드려야 되는데 이거 참 잘 안 바뀝니다. 여러분 2개의 의사표시가 있습니다. 사실래요, 살래요. 청약과 승낙이라고 하는 의사표시가 2개 있는데 여러분 생각에는 매매라고 하는 거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청약이 중요합니까? 승낙이 중요합니까? 청약이 더 중요한 걸까요? 승낙이 더 중요한 걸까요? 그렇죠. 여러분의 그 사고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청약이 더 중요합니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청약입니다. 근데 우리는 조금 한국 사람들은 앞서서 나서면 조금 손가락질 받는 일이 가끔 있죠. 우리 이런 속담이 있어요. 모난 돌이 정 맞는다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렇죠? 앞서서 설치고 나가야 됩니까? 가운데 있어서 중간만 가야 됩니까? 그게 중용이라는 게 중용. 중용의 덕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 아주 좋지 않은 겁니다.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에 그냥 앞서서 나가야 됩니다. 항상 돋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1등을 할 수 있고 선두에 설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우리 한국 사람이나 동양 사상은 그래요. 중용, 나서는 것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수동적인 거예요. 근데 계약할 땐 그게 아닙니다. 청약이 훨씬 더 중요한 거고 이 청약은 계약에 포함될 내용을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약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상대방이 네라고 하는 한마디만 해도 계약이 성립될 수 있을 정도로 계약에 필요한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고객 밀착해요. 뭐였지 이거? 어떡하지? 자, 제가 도와드릴게요. 누구세요? 저 애들 학습 매니저인데요. 이거 좀. 자, 일로 와보세요. 자, 언제든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언제든지요?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밀착 헤어 받아가며 합격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아들, 엄마 그런 거 아니야. 공부하시죠. 네. 거죠. 그럼 보세요. 청약이냐 아니냐라고 고르는 문제도 가끔가다 한 번씩 시험에 나오는데 사원 모집 공고를 냈어요. 여기 2명을 모집하는데 10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모집 공고는 청약일까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세요. 사원을 모집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우도 좋은 대우로 해서 2명 모집합니다. 모집 공고를 냈대요. 그게 청약일까요 아닐까요? 청약이 아니죠. 왜냐하면 제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청약은 상대방이 좋아요 라고만 하면 바로 계약이 성립될 수 있을 정도로 계약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담고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원 모집 공고를 했습니다. 그 지원한 사람들은 나 여기 근무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럼 10명 다 채용합니까? 아니죠. 이런 걸 청약의 유인이라고 합니다. 자, 백화점이나 편의점 같은 데 정찰제 상품이 붙어 있죠.
상품의 정찰제 가격이 붙어 있잖아요. 이건 청약일까요? 승낙일까요? 청약일까요? 아닐까요? 청약일까? 아닐까? 이건 청약인 거예요. 왜냐하면 편의점에 1+1 들어가 있다. 들고 오면 1+1 줘야 되죠. 그건 걔네들이 우리한테 청약하는 방식이 이거 1,500원에 1+1이다 라고 한다면 그게 청약인 거죠. 그래서 내가 딱 잡아다가 제출을 하게 되면 그게 승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서로 이행할 내용,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이행을 해야 되죠. 그래서 백화점에 정찰제 상품을 제시한다든지 아니면 편의점에 정찰 가격을 고시하는 거, 이거는 청약입니다. 상대방이 좋아요라고만 하면 바로 계약이 성립하는 거잖아요. 이해하셨어요? 회사 모집 공고. 아파트 분양 광고 같은 건 청약일까요? 청약의 유인일까요? 이렇게 나에게 청약해 주시오라고 꼬시는 걸 청약의 유인이라고 합니다. 그럼 아파트 분양 광고는 어떻게? 청약이야? 청약의 유인이야? 청약의 유인이라고 봐야 되죠. 저기 미달된 데는요 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나하나 구분하지 마시고 미달된 데는 바로 청약하면 계약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미달된 데는 청약이고 미달 안 된 데는 청약의 유인이고 이렇게 구분할 수가 없어요. 하나하나 다. 그러니까 항상 공부하시면서 자기가 경험했던 특수한 사례들을 자꾸만 끌어갖고 오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떨어진다 그랬죠? 예. 일반적인 내용, 자기가 경험했던 특수한 사례들은요, 또 실제로 재판 같은 거 해보면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거하고 완전히 다를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편리하고 자기 합리화를 좀 하기 때문에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기억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건 사건에서 물어보지 말라고 제가 많이 말씀드렸는데 요즘도 질문이 들어오는 게 이제 민법 처음 공부하시니까 어때요? 그렇지. 우리 집안일 어떻게 해결될까? 뭐 이런데 집안일 해결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죠? 절대 그런 거 물어보시고 시간 보낼 필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청약, 승낙이라고 했는데 지금 거기 있는 책의 내용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것 청약이 뭐고 승낙이 뭐다라고는 느낌을 갖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거 내용이 완전치 않고 그냥 약술되어 있는 거 가지고 뭔가 지식을 얻으려고 드시면 안 됩니다.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계약은 언제 성립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계약이 성립을 하는데 우리가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어요. 이거 사실래요? 그때 좋아요 그랬다는 거죠. 네, 그래. 그럼 사실래요? 좋아요. 그럼 서로 청약과 승낙이 내용도 일치하고 상대방도 일치하고 다 도달해 버렸죠. 그렇잖아요? 그럼 바로 그때 양 청약이 모두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양 청약이 모두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그런데 이건 이제 이렇게 얼굴 마주 보면서 또는 전화 통화 가지고 내가 어떤 의사 표시를 하면 의사 표시를 내가 함과 동시에 발송과 동시에 상대방에게 즉각적으로 도달하는 이런 관계를 대화자라고 합니다. 대화자. 그런데 격지자가 있어요. 격지자. 느낌이 좀 떨어져 있는 사람 같은 느낌 아닐까요? 격지자가 있는데 그 격지자는 뭐냐? 거리상 떨어져 있다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관념상 시간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제 친구하고 저하고도 지금 전화 통화가 가능하면 대화자예요, 격지자예요? 대화자죠. 근데 바로 옆집 사는 사람도 나하고 대화가 안 되거나 또는 그 어떤 그 업무 처리 과정상 반드시 서면으로 뭘 보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뭘 보내는 것도 업무 처리 과정상 반드시 서면으로 보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그거는 뭐야? 격지자라고 한다고. 그래서 대화자나 격지자냐라고 하는 건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시간의 개념인 거예요. 아시겠죠? 미국에 있는 친구하고 저하고 전화 통화하면 대화자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문서로 뭘 보내야 된다라고 하면 격지자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대화자를 한번 볼게요. 여기서 이제 잠깐만 요거 갑하고 을이 있습니다. 자, 갑이 을에게 청약을 합니다. 청약을 했고 승낙 기간을 이날까지 승낙 기간을 정해준 거예요. 근데 갑하고 을이 서로 간에 얼굴을 보고 있는데 얘한테 청약을 하면서 이거 살 거야? 3일 이내에 답해줘. 그럼 이게 승낙 기간이죠. 3일 이내에 답해줘. 그럼 요 3일이라고 하는 기간이 승낙 기간이잖아요. 그럼 승낙 기간이 지나면 청약은 효력이 어떻게 됩니까? 소멸해버리죠. 이해하셨어요? 아니 지금 책에 안 나와 있어요. 책에 본다고 뭐 지금 이해를 자꾸만 시키려고 하는 거니까 여기를 보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 사실래요? 3일 내에 답해 주세요 라고 하면 답을 며칠 이내에 해줘야 돼요. 왜 3일 이내에 해줘야 되는 거예요? 3일이 지나면 청약의 효력이 소멸해 버린다고. 그럼 청약이 없어요. 다시 이쪽으로 와갖고 지금 또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야. 계약이 성립되려면 의사표시 몇 개 있어야 되는데 2개 있어야 되죠. 근데 이날이 지나고 나면 청약의 효력이 없어지니까 청약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니까 이날 승낙해봐야 계약이 의사표시가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승낙 기간 내에 답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답을 보냈어요. 보내서 이날 도착한 거야. 도착을 이날 했어요. 이날 뭐 했다 그랬어요? 발송했다 그랬죠? 네. 그냥 이날은 어떻게 하는 거지? 상대방에게 도달된 거예요. 보니까 청약과 승낙이 내용도 일치하고 상대방도 일치했네요. 그런데 이게 우리 같은 대화자는 이거 따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청약하면 그리고 내가 승낙하면 발송과 동시에 즉각적으로 도달해 버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발송은 이날 했는데 도달은 이날 했대죠. 그럼 내용도 일치하고 상대방도 일치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럼 계약이 성립해야 되죠. 계약이 성립하는 시점이 언제냐라고 하는 거예요. 계약이 성립하는 시점이 이날이냐 아니면 발송한 이날이냐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갑이 을에게 의사표시를 했죠. 내 집을 사시오, 내 물건 사시오라고 하고 이 사람이 사겠소라고 의사표시해서 도달이 이날 됐지만 실제 청약과 승낙이 일치한 날은 언제요? 발송한 날이지. 이해되셨습니까? 이 사람이 좋습니다. 그거 사겠습니다라고 의사표시를 보냈고 도달 이날 했다는 것이지 실제 청약과 승낙이 일치한 날은 언제다? 발신한 날이다 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격지자 사이의 계약이 성립하는 시기는 승낙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되면 그때 발송한 때로 소급해서 계약이 성립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날 보냈는데 늦게 왔다는 거야. 그럼 늦게 왔으면 지금 청약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상태죠? 그럼 의사표시 하나밖에 없으니까 원래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 거야. 근데 여기도 예외가 몇 개는 있긴 있어요. 이 예외까지 지금 하려고 하면 또 이것도 또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것도 암기하려고 들면 머리 복잡해집니다. 그렇죠? 그럼 또 무슨 진통제 먹어야 되잖아, 머리 아프면. 약까지 먹을 필요는 없죠. 자, 좋습니다. 그래서 대화자냐 격지자냐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대화자는 뭐라 그랬죠? 눈 마주보고 있는 우리, 전화기 들고 통화하고 있는 우리들이 대화자고, 격지자는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의사표시를 지금 했지만 즉각적으로 도달하지 않고 잠시 있다가 도달하는 이런 사이를 격지자라고 얘기한다. 그 개념을 정리한 게 뭐라 그랬죠? 시간적인 개념이냐 공간적인 개념이냐라고 할 때 격지자와 대화자는 시간의 개념인 것이지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 가지고 좀 이해만 합니다. 그럼 계약이 성립하는 시점은 언제라고 얘기했죠? 계약은 대화자 같은 경우는 도달했을 때 계약이 성립하죠. 그러면 이런 얘기가 나와. 아니, 대화자 같은데도 발송한 때 바로 청약과 승낙이 일치한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하는데 그래요. 발송한 때나 도달한 때나 같은 시점이란 말이야, 대화자는. 발송하면 바로 도달해버리죠. 눈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발신주의자 도달주의냐. 도달주의를 하는 거야. 원칙이 도달주의니까. 하지만 격지자 같은 경우는 발송한 시점과 도달한 시점이 다르니까 정확하게 일치한 시점을 찾아주는 거고.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전에 사법시험에 1차 시험에 제가 공부할 때 한번 나왔는데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여러분이 크게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굵은 글씨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그렇죠?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그래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계약상 책임입니까? 계약 체결 전 단계 책임일까요? 요거 가지고 먼저 물어보고 갈게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계약상 책임일까? 계약 체결 전 단계 책임일까? 아직 아무것도 안 배웠지만 지금 문장만 보고 문장인가요? 구인가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요 문장만 보고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계약상 책임일까요? 아닐까요?
계약상 책임이라고 나와 있죠, 지금. 계약 체결자 빼면 계약상의, 과실 빼면 책임이잖아. 그렇죠? 이것도 이렇게 공부하면 금방 이해가 가요. 계약상 책임이다라고 하는 거 이해가 가는데 이게 이제 제대로 공부하고 나면 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또 틀려요. 자, 보세요.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이 있어야 되는데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의 문제가 발생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이 채무불이행이라고 하는 건 계약이 유효임을 전제로 해야 되는 거죠. 계약이 유효니까 이행의 여기 써놨구나. 계약이 유효니까 이행의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무효인 계약의 경우에도 책임을 져야 되는 경우가 있다고요. 다시 한번 계약을 이행하려면 이행의 책임을 져야 되려면 계약이 어떤 상태인 경우에 이행의 책임의 문제 발생하죠? 유효인 경우에만. 근데 계약이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져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인 거예요. 그러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은 계약이 무효일 때 나타나는 문제입니까? 유효일 때 나타나는 문제입니까? 계약은 무효라고. 자, 여기 지금 책 가지고 정리 안 됩니다. 이런 개념이 정리 안 되면 자꾸만 틀립니다. 나올 때. 제가 이게 계약이 성립한 게 하고 난 다음에 문제라 그래서 성립하기 전에 문제라 그랬어요. 성립하고 난 다음에 문제라고. 성립하고 난 다음에 계약상 책임이라고 했잖아, 금방. 똑같은 말을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근데 계약이 유효일 때 문제라 그래서 계약이 무효일 때 문제라 그랬어요. 계약이 무효일 때 문제란 말이죠. 계약은 성립했는데 그 성립한 계약이 무효임에도 책임을 져야 된다고. 원래 무효의 경우에는 책임질 게 없잖아요. 근데 계약 체결상에 과실이 있으면 책임지라는 얘기입니다. 직장 다니면서 시험 합격하기가 쉽지 않아요. 혼자 공부하면 물어볼 데도 없고 에듀윌 유료 회원은 평일 야간에도 심지어 주말에도 밀착 관리를 해주니까 의지가 많이 됐어요. 에듀윌은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조금 어려워졌죠? 예. 다시 한번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계약상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계약이 성립한 거야, 안 한 거야? 계약 성립한 거예요. 계약상 책임이기 때문에. 근데 그 계약이 무효입니다. 무효인 경우에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에요. 계약이 유효인데 이행하지 않으면 뭐라 그랬어요? 채무불이행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계약이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책임져야 되는 걸 뭐라 그런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535조 이렇게 정해놨는데 뭐냐면 계약은 성립한 거예요. 성립했습니다. 계약이 7월 1일자로 성립했다. 그래서 갑하고 을이 갑소유의 어떤 물건, 건물이라고 할까요? 갑소유의 건물을 매매하기로 한 거죠. 며칠 날 계약했다 그랬죠? 7월 1일 날 계약이 성립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행하기로 한 날이 이날인 거죠. 이날을 이행기로 정한 거예요. 그런데 이행기에 가서 보니까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못하게 생긴 거죠. 이행기에 이행을 못하게 생겼다.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행이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 불능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자 먼저 이행기에 이행하지 못하는 상태, 즉 이행 불능이 됐다. 그럼 이제부터 따지는가요? 이게 언제부터 불능이었냐? 계약 성립하는 날을 기준으로 해서 계약 성립하기 전에 이미 멸실돼서 계약 성립할 때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요거하고 계약 성립 당시에는 목적물이 있었는데 나중에 생긴 사유로 불능이 돼서 현재 이행하지 못하게 생겼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도 원래 있던 물건이 계약 성립 전에 목적물이 멸실 등이 돼서 계약 체결할 당시에도 목적물이 없었을 경우, 그러니까 이행 못하는 거 아닙니까? 계약 체결할 때는 목적물이 있었는데 나중에 생긴 사유로 목적물이 멸실되고 그래서 이행기에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죠. 자, 요거를 이제 용어를 이렇게 갖다 붙였어요. 이런 상황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능 중에서 원시적 불능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원시적 불능. 원시적으로 객관적으로 전부 불능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나중에 판례가 하는 얘기고요. 이걸 무슨 불능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원시적 불능. 그러면 이것도 결국은 이행기에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으니까 뭐죠? 이것도 불능이라고 얘기를 하죠. 불능인데 이거는 무슨 불능일까? 이게 원시적 불능이고 이거는 나중에 생긴 불능이다. 그래서 이걸 후발적 불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이렇게 얘기를 해요. 원시적 불능인 이 계약은 이건 계약은 성립한 거야 안 한 거야? 에? 계약 성립한 거야 안 한 거야? 다시 일로 와야 돼. 계약 성립했다고 그랬잖아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계약상 책임이니까 계약이 성립한 거다 안 한 거다? 한 거다야. 이거 가끔 나와. 계약 체결 전 단계의 문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계약 성립하고 난 다음에 문제야. 근데 무슨 계약이 성립한 거지? 계약은 성립했는데 무효인 계약이 성립한 거예요. 그래서 이행하지 못하는 상태가 발생을 했죠. 이 계약의 효력은 무효다, 유효다? 지금 계속해서 성립한 계약이 무효인 경우에 문제가 발생한다 그랬죠. 이 계약은 뭐야? 후발적 불능인 이 계약은. 계약 성립할 당시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행기에 이행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약 자체는 유효지, 유효. 자, 다시 한번 이거 딴 데 집중하지 마시고 여기 집중하세요. 예. 지금 여기서 제일 바쁜 게 이거예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계약이 성립한 거야, 안 한 거야? 계약은 성립했는데 성립한 계약이 뭐였다? 무효였다. 원래 무효면 책임 안 져야 되잖아. 효력이 없으니까.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 없다고 여태까지 얘기했잖아요. 이미 이행된 부분은 부당이득으로 돌려줘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서로 간에 책임질 일이 없는데 예외적으로 책임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책임져가 아니라 책임이 있어야지 책임을 지는 거지. 아무 책임 없는데 책임집니까? 책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무효지만 계약은 성립했는데 계약은 체결됐는데 이상스러운 계약이 체결됐다는 얘기죠. 여기에 이상스러운 계약이 체결되는데 책임 있는 사람, 과실 있는 사람이 책임지라는 얘기예요. 그럼 계약의 내용을 잘 보니까 갑이 을에게 자기 건물을 지금 팔기로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저 건물은 계약할 때부터 없었던 거죠. 지금까지 설명이 그거잖아. 계약할 때부터 없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갑이 저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과실이 있다는 거야. 계약이 체결 당시부터 없었다, 목적물이 없었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거나 또는 과실이 있어서 주의를 다하지 않아서 몰랐다는 거죠. 악의 또는 과실이 있고 매수인 을은 저 문제에 대해서 선이면서 어떤 경우에 무과실인 경우에 선이면서 무과실인 경우에 이때는 뭘 해야 된다?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은 원래 알아서 해주는 거지만 안 해주니까 상대방이 청구하는 거겠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손해를 또 너무 많이 계약이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법에서 인정해 줬는데 이게 너무 많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 손해는 작은 손해, 계약의 유효를 믿었기 때문에 지출한 손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말은 내가 계약을 체결했고 그냥 조감도만 봤어요. 실내 사진, 인테리어 사진만 본 거야. 사진만 보고 인테리어는 내 마음에 맞게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생각을 하고 가서 인테리어 하겠다고 인테리어 계약금을 줬다든지 기타 멀리서 이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지출한 손해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거는 계약이 유효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지출한 거 아닙니까? 요거를 우리는 무슨 이익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신뢰이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뢰이익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신뢰이익은 이행이익을 초과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신뢰이익, 이행이익, 신뢰는 뭔가 믿었다죠. 이행은 이행이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행이익은 계약이 이행이 되면 이행받은 사람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이행이익이에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얻을 이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뢰이익은 계약의 유효를 믿었기
때문에 지출한 손해를 무슨 손해? 무슨 이익? 실내이익.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얻었을 이익을 무슨 이익이요? 이행이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내이익, 이행이익. 여기는 실내이익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이 실내이익은 이행이익보다 커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행이익을 한도로 청구할 수 있어요. 이행이익을 한도로. 그래서 실내이익은 이행이익을 초과할 수 없다. 이행이익을 한도로 한다. 같은 말인가요? 실내이익은 이행이익을 초과할 수 없다. 이 말이 실내이익은 이행이익을 한도로 한다. 같은 말이죠. 요거 둘 중에 하나인 거야. 시험에 나오면. 아시겠죠? 자,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은 계약이 원시적, 객관적, 시험에 나오는 질문입니다. 원시적, 객관적 전부불능인 경우에 발생을 하는 건데 그때 그 손해는 계약의 유효함을 믿었기 때문에 지출한 손해로서 그 손해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얻었을 이익을 초과할 수 있다 없다? 없다죠. 실내이익, 이행이익을 이렇게 풀어서도 얘기한단 말이에요. 법조문에 풀어 나왔기 때문에. 또 실내이익, 이행이익이라고도 나오고. 아시겠죠? 암기할 일이 아니야. 이거 암기 안 돼. 느낌 가지고 이해를 해야만 나중에 점점 굳어지면서 내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실내이익, 이행이익 또 어감 가지고 느낌이 오죠.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얻었을 이익이 무슨 이익이요? 계약의 유효를 믿었기 때문에 지출한 손해는요. 다시 한번 한 번도 안 쫓아하시는 분 있어요. 네. 한 번도 안 쫓아해. 계속 하는데 내가 볼 때는 모르는데 안 해. 그렇죠? 왜? 복잡한 거 싫어. 그럼 어떡하려고 그러지? 이건 복잡해. 세 발의 피도 안 가는데, 안 가고 있는데 지금. 그죠? 자, 다시 한번. 계약이 원시적, 객관적 전부불능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해는 그 이행이익을 한도로 청구할 수 있다. 맞아서 틀렸어요? 맞았죠? 이행이익을 한도로 청구할 수 있다는 게 맞았죠? 요거 조금 어렵게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이 어렵다고 느끼는 거는 이렇게 내면 또 어렵다는 거지. 계약이 원시적, 객관적 전부불능의 경우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얻었을 이익을 한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맞았지? 이행이익을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얻었을 이익이라고 바꾸면 여러분은 어렵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똑같은 말인데. 아시겠죠? 예. 실내이익이란 말 한마디도 안 집어넣고 이행이익을 한도로 한다 그러면 그게 뭐예요? 실내이익이지. 그럼 이행이익이란 말은 이행이익이란 말 안 하고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얻었을 이익이다 이렇게도 낸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얻었을 이익이 무슨 이익이요? 이행이 계약의 유효를 믿었기 때문에 지출한 손해를 다시 한번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얻었을 이익은 이행이 계약이 유효를 믿었기 때문에 지출한 손해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얻었을 이익 이행이 아시겠죠? 실내이익, 이행이익 내면은 조금 쉽게 생각해. 짧다고 생각해서. 근데 조금만 길어지면 여러분이 복잡하게 생각하니까 안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관념을 자꾸 바꿔야 돼요. 그게 공부인 것이지 편한 것만 하려면 뭐 하려고 공부를 해. 아시겠죠? 공부할 땐 또 책상에 똑바로 딱 앉아갖고 양말까지 다 신고 그죠? 출연일이 그렇게 하셔야지 또 누워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머릿속에 누워서 들어가. 그럼 시험장 가고 누워있는 거 세우는데 시간 많이 걸려가지고 복잡해집니다. 자, 요거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그럼 후발적 불능의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계약이 유효 아닙니까? 유효인데 유효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상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누가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하지 못하는 상태를 만들었느냐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 물건에 이행할 의무가 있는 자가 누굽니까? 갑이죠, 갑. 갑을 채무자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서 채권자, 채무자를 한번 골라볼게요. 이거는 사실은 민법이 아닌데 내가 수업하면서 보면은 정말 미치겠어. 이것도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이 가끔 드는데 이게 뭐 한두 해가 아니니까 그냥 내가 받아들인 거야. 자, 매매 계약을 체결할게요. 이 물건을 제가 여러분에게 파는 거야. 그럼 제가 매도인이죠. 여러분은요? 매수인이죠. 예, 자, 이게 첫 수업할 때도 잠깐 했던 건데 이 물건을 제가 여러분에게 팝니다.
그럼 내가 여러분에게 이거 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은 저한테 뭘 줍니까? 돈 주는 거죠. 이거는 매매 목적물. 뭐라고? 매매 목적물. 여러분이 나에게 줘야 되는 건 매매 대금. 들으니까 알겠죠? 네, 그래, 여기까지는 이제 한번 들으면 다 알아요. 그럼 이 물건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누굽니까? 매도인이야, 매수인이야? 이 물건에 대해서는 매도인이 채무자지. 계약이 그거잖아. 내가 여러분에게 주기로 했고 여러분은 나에게 매매 대금 주기로 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매매 대금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채무자죠. 그럼 채권자로 물어볼게요. 이 물건에 대해서는 누가 채권자요? 여러분이 채권자죠. 매매 대금에 대해서는요? 그치, 매수인이 채권자가 되는 거지.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채권자나 채무자나 이거 따질 때 어떤 계약을 체결했고 누가 누구에게 뭘 주기로 했느냐라고 하는 거야. 우리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여러분은 나에게 돈을 주기로 했고 나는 여러분에게 물건 주기로 했잖아요. 그럼 주기로 한 놈이 채무자고 받을 거 있는 놈이 채권자지. 아시겠어요? 여기는 지금 불능이 된 게 뭐야? 물건이잖아요. 불능이 된 게 물건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채무자가 누구야? 갑. 여기는 채무자 갑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채무자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갑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매도인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근데 매도인 또는 갑 그러면은 그냥 금방 이해를 하는데 채무자 그래 버리면 또 왜 채무자지? 갑이? 지금 불능이 된 게 뭐가 불능이 된 거야? 목적물이 불능이 됐으니까 관점은 어디에만 맞춰야 되죠? 목적물에만 맞추는 거예요, 지금. 목적물이 불능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채무자 그러면 누구라고 해야 되죠? 갑에게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갑에게 책임이 있으면 그건 뭐라 그랬어요? 채무불이에요. 갑에게 책임이 없으면 쌍방 책임 없는 사유래요. 위험부담의 문제가 발생을 한다고 얘기를 했죠. 네, 자, 그럼 갑에게 책임이 있다. 그럼 이게 뭐죠? 채무불이행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채무불이행 중에서 불능이에요. 이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이 계약은 유효라 그랬어, 무효라 그랬어요? 유효라 그랬으니까 우리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얻었을 이익을 뭐라 그랬죠? 이행이익이라 그랬죠. 그렇죠? 여기 신뢰이익 얘기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계약이 유효하니까. 그러니까 이행이익. 그럼 이행이익 대신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얻었을 이익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럼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였는데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가 편무계약이 아니라 쌍무계약이잖아요. 지금 서로 주고받기로 한 계약이잖아요. 그럼 다시 한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걸 주고 여러분한테 10,000원을 받기로 했어요. 근데 이게 멸실됐다고. 멸실됐는데 내 잘못으로 멸실됐다 그러면 내가 책임지는 거 아닙니까? 책임져야 되죠. 그럼 이걸 여러분이 10,000원에 사서 이분한테 13,000원에 팔기로 돼 있었다고. 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뭐 특별 손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돼 있을 때 그럼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얻었을 이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익이 손해죠. 유효하면 팔았을 거 아니냐고. 그 차액이 손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내가 책임 없는 사유야. 낙내 맞아서 없어졌다고 이게. 보관도 제대로 했는데 낙내가 막 지붕을 뚫고 요거만 3번 때렸어. 요거만 계속해서. 그래서 없어졌다는 거예요. 낙내를 몸으로 막을 수 있나? 못 막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이행하지 못하는데 내가 잘못한 것, 즉 책임이 있는 사유입니까? 없는 사유입니까? 책임 없는 사유죠. 그럼 뭐라 그럴까? 아, 미안하게 됐습니다. 낙내 맞아서 없어졌네요. 그럼 이분은 나한테 돈 줍니까? 에이 참 그러면서 쓱 살펴보니까 이거 어쩔 수 없네. 그죠? 그러면 결국은 나는 여러분에게 이 이행의 의무를 면할 수밖에 없지. 그럼 여러분은 나한테 줄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쌍방은 서로 이행의 의무를 면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위험부담이라고 하는데 왜 위험부담이라고 하는 얘기가 붙었냐라고 하면요. 이 목적물은 언제든지 멸실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시 한번 보세요. 둘이 이게 낙내 맞아서 없어졌어요. 이게 낙내 맞아서 없어졌고
그럼 나는 여러분에게 채무 불이행, 이행의 의무를 면하지요. 여러분도 나에게 이게 줄 게 없죠. 저에게 줄 게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저에게 줄 게 없어요. 그 대신 이 목적물이 없어졌기 때문에 손해는 발생한 거 아닙니까? 그 손해를 누가 부담해야 돼요? 이게 이제 위험 부담의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위험을 누가 부담해야 되느냐라고 하는데 나라마다 조금 다르고 대부분의 나라는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합니다. 근데 어떤 나라는 쌍방이 서로 일정 비율로 부담하는 나라도 있어요. 그 나라 법에 따라서. 근데 우리나라는 채무자 부담주의를 법으로 정해놨어요. 그래서 누가 부담해야 된다? 채무자가. 왜? 법으로 정해놨단 말이에요, 우리는. 법적으로 누가 부담한다고 돼 있어요? 채무자가 부담한다고 돼 있다고. 원칙적으로 위험 부담은요. 그럼 위험 부담의 문제는 이렇게 한번 나눠보는 거예요. 일단은 갑은 책임 없는 사유라고 하는 게 정해져 있죠. 갑은 책임 없어요. 근데 을에게 책임이 있을 수도 있어요. 후발적 불능이 됐을 때. 갑에게 책임 없는 사유라고 했잖아. 근데 갑도 책임 없고 을도 책임 없는 경우가 있죠. 예, 이때는 누가 위험을 부담해야 되냐, 누가 손해를 감당하고 말 것이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누가 손해를 감당해야 된다 그랬어요? 채무자가. 왜 채무자가? 우리 법에 그렇게 정해놨단 말이에요. 채무자가 부담하도록. 근데 이때는 누가 위험을 부담해야 될까요? 을이. 왜? 책임 있는 사유잖아요. 갑은 책임 없지만, 불능이 됐는데 책임이 없지만, 이거는 책임이 있다면서요. 그럼 매수인이 계약상 책임을 진다는 얘기는 뭐 한다는 얘기예요? 매수인이,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계약상 책임을 진다는 얘기는 대금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매도인이 계약상 책임을 진다는 건 물건을 급부한다는 얘기죠. 매수인이 계약상 책임진다는 얘기는 대금을 지급한다는 얘기잖아요. 간단하게 끝난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조금씩 이어나가면 돼요. 암기하려고 드니까 이게 어려워지는 거야. 그런데 쌍방 책임 없는 사유로 목적물이 멸실되긴 멸실돼서 낙내 맞은 거지, 낙내. 근데 상황이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될 수 있어요. 오늘이 이행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갖다 놓고 빨리 돈 갖고 와서 받아가세요. 그런데 이분이 돈이 없대. 오늘이 이행하기로 한 날인데. 그 돈이 없으니까 이분이 내가 돈이 준비가 안 됐는데 내일 모레 드리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제가 이걸 중개인인 이분에게 딱 맡겨놓고 알았어. 그러면 오늘부터 지연이자 붙는다. 그러고 맡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밤 12시가 딱 지났어요. 그럼 나는 이행기에 이미 이행이 됐죠, 저는? 이분은 돈만 가져가면 무조건 찾아갈 수 있는 객관적 상태를 만들어 놨잖아요, 제가. 그리고 오늘 밤 12시가 지났죠? 그러면 그때부터 이분한테는 뭐가 발생해서 이행 지체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1분 지났는데 낙내 맞아갖고 이게 탓되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채권자의 수령 지체 중에 채권자가 수령해 갈 수 있었는데 자기 사정으로 수령 못 해간 거 아니야. 그걸 채권자의 뭐라 그런다? 수령 지체. 다시 한번 뭐라 그런다고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자신 있게 아랫배에다 힘주고 다시 뭐라고요? 그럼 채권자의 수령 지체는 뭐냐? 그거 설명하려고 그러지 말고 느낌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채권자 수령 지체고 어떤 상태다? 채권자가 그 책임 있는 사유로 수령해 가지 못하는 상태. 이걸 채권자의 수령 지체라고 하는데 이거는 채권자의 채무 불이행이다. 그렇잖아요. 채권자의 수령 지체라는 게 그냥 못 받아갔다가 아니라 돈이 준비가 안 돼서 못 받아가고 있는 걸 수령 지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돈이 준비됐는데 제가 안 줬다 그러면 이게 뭐죠? 채무자 이행 지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수령 지체는 돈이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 여보세요? 쌍방 책임 없는 사유잖아. 낙내 맞은 건. 그렇죠? 근데 채권자 수령 지체 중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럼 여기는 과실이 누가 더 큰 거예요? 채권자가 더 크지? 그럼 채권자는 그때는 또 이거하고 똑같이 책임지는 거란 말이지. 이런 거 따지는 거야, 이런 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론 얘기 안 할 거야. 궁금하라고. 근데 안 궁금할 거예요, 그죠? 지겨워 그럴 겁니다, 그죠? 하지만 이걸 지금 배운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어디서 온 거냐? 여기서 왔단 말이지. 계약이 성립하게 되면 계약의 내용에 따른 효력이 발생해야 되는데 그러면 효력이 발생했으면 이행해야 할 의무가 발생을 하죠. 이행을 하게 되면은 계약이 이행되고 끝나는데 이행하지 못했을 때
채무 불이행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채무 불이행에 관해서 책임을 지려면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하지 못했을 때 이게 쌍무계약, 편무계약의 경우에는 이행의 의무 면하고 끝나잖아. 그러니까 더 이상 얘기할 게 없는 거야. 근데 쌍무계약의 경우는 어떻게 한다 그러면 누구에게 규칙 사유가 있느냐 이거 따져서 위험부담의 문제가 발생을 한다 그랬잖아요.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는 뭐고? 채무불이행이고. 그런데 계약이 무효인 경우에도 책임지는 경우가 있다고 얘기했죠. 원래는 이것만 얘기해야지, 이것만. 그렇잖아요. 근데 계약이 무효인 경우에도 책임지는 경우가 있다. 원래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건 채무불이행 아니면 불법행위인데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법으로 정해놓는다고 했잖아. 아시겠죠? 이거 한 거야, 이거. 근데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이게. 이해하셨죠? 네, 그래. 근데 머릿속에 남은 건 없죠? 성공이야. 머릿속에 남은 게 없고 살짝 이해만 가고 있어야 돼. 느낌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네, 좋아요. 그래서 나머지는 거기 지금 우리 193페이지 여기 이제 194페이지에 보면은 양쪽 가로 2번에 위험부담이 있죠? 네, 여기까지 한 거예요. 그러면 동시행의 항변권은 뭐냐라고 하는 거 잠깐 설명하고 쉴게요. 지금 위험부담 양쪽 가로 2번까지 한 겁니다. 그럼 동시행 관계는 뭐냐? 자, 여러분 다시 한번요. 저하고 이거 매매했다고 쳐봐요. 10,000원이야, 10,000원. 그럼 오늘 이행하기로 한 날이에요. 그럼 여러분 나한테 10,000원 먼저 주고 이거 나중에 받을 겁니까? 아니면 이거 먼저 받고 돈 나중에 줄 겁니까? 그럼 저는 어떨까요? 돈 먼저 주지. 그럼 결국은 막판에 어떻게 합니까? 네가 먼저 갖고 와라 멱살 잡게 되겠죠? 그게 뭐냐면 동시행의 항변권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합리적인 건 여러분이 나에게 돈을 먼저 주면 저에게 돈 먼저 주면 제가 물건 주는 거, 여러분은 또 물건 먼저 받고 돈 주는 거, 이게 개인적으로는 합리적이잖아요. 근데 두 사람이 다 합리성을 추구하려면 어떻게 해요? 서로 주고 받으면 되죠. 이게 동시이행이라고 하는 거고. 그럼 반대 상황으로요. 제가 이것도 안 갖고 왔으면서 여러분한테 돈부터 주세요. 그럼 여러분이 뭐라 그럴까요? 아니, 물건 갖고 왔어요? 그럼 물건은 집에 있는데요. 그럼 물건 갖고 와야 돈 주죠. 이게 뭐죠?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란 말이죠. 그럼 결국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쌍무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죠.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줘야 되는데 동시이행 관계가 어디 있어요? 저쪽에 받을 게 없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쌍무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동시이행의 항변권하고 무슨 문제? 위험부담. 여기서만 쌍무계약의 효력에서 발생하는 게 여기 두 개인 거야. 그 쌍동위 그런다고. 쌍무계약에서는 동시행의 항변권과 위험부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동시행의 항변권도 개념 자체가 여태까지 우리는 너도 안 갖고 왔잖아 이렇게 얘기했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동시에 이행합시다. 교양이 넘쳐 안 넘쳐요? 쭉쭉 넘치고 있죠? 철철 넘치고 있습니다. 동시행의 항변권, 위험부담. 자, 그런 정도로 보고 이제 우리 한 페이지 넘겨보면 195페이지에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있죠? 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